주치의와 대화가 잘 안 되신다고요? 주치의와 대화 잘 안 되시면 의사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 대화 안 되는 의사랑 같이 하면은 나만 속 터져요. 자, 오늘의 프리미티브의 건강상식. 피검사.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든 아니면 카니보어를 하든 키토를 하든 아니면 그냥 순전히 궁금해서든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 뭐뭐 받을지 피검사가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받아보면 좋을 게 뭐가 있을지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도 이제 디스클레이머로 시작을 할 건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본 영상은 오직 참고용이고요. 제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찍은 영상이 아니라는 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함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필요한 검사나 이어질 의학적 개입들은 다른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본인의 주치의와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테크니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좀 약간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큰 파트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뭐 그 안에 이제 내용들, 뭐 검사 항목들 하나하나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나눠 놓은 거 천천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피검사를 이제 왜 하는지, 왜 필요할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혈액은 우리 몸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정보의 바다와 다름이 없어요. 혈액이, 제가 저번에 생혈액 검사 얘기를 했던 그 돼지고기 글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정말 우리 몸의 현 상태를 직접적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거든요. 물론 이제 피가 모든 걸 알려주진 않지만 다양한 혈액 검사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질환이나 아니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겪을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최근에 식단을 바꿨다든지, 또 내가 뭐 이번에 새로 시도해보고 있는 영양제나 뭐 단식법이나 새로운 다이어트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때 우리가 피검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중간 점검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정말 내가 지금 잘 챙겨 먹고 있고 그다지 내 몸 현 상태가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 본인이 느끼기에 컨디션이 최상이고 건강하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검사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첫 화면 보고 좀 약간 뜨악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들 사실 다 모르셔도 돼요. 뭔지 몰라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는 일반 혈액 검사 이거 세 개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여기 쓰여 있는 말들만 대략적으로 아시면 되는데, 이 일반 혈액 검사라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전반적인 혈구들의 검사고요. 그 빈혈이랑 뭐 감염 여부, 그리고 기생충이나 박테리아나 세균 감염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혈구람은 뭐 적혈구랑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말함이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적혈구, 뭐 용적치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죠. 조금 더 뭐 백혈구의 자세한 구성 분포도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hensive 메타볼릭 패널이라고, 이게 우리말로 이제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검사들은 다 이제 기본 검사라서 이 정도 검사는 어디서든지 그냥 혈액 검사 받고 싶어요 얘기하면 다 할 수 있는 검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 이 종합 대사 검사에다가 GGT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GT는 이제 종합 대사 검사 이 검사에 여기 뭐 한 번쯤 피 검사 해보셨으면 들어보셨을 만한 이 ALP, AST, ALT 이게 간 수치죠. GGT 역시 감마 GTP라고도 불리는데 간 수치의 일종이고요. 이 검사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제 종합 대사 검사라고 말을 하듯이 대사 검사를 할 수 있고, 뭐 우리 몸에 있는 혈당이나 혈청 전해질의 농도, 산염기 평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간이랑 신장의 간 수치라고 했었죠. 뭐 신장 같은 경우도 요런 수치들로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간, 신장 건강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질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로 유명하죠. 총 콜레스테롤, HDL, LDL, 중성지방, 그다음에 이제 LP 릴레이, 리포프로틴A 이런 이제 조금 더 이제 익숙한 애들인데, 이 검사로 우리는 인슐린 민감도나 뭐 에너지 대사, 염증, 당연히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도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기본 검사고, 그 다음부터 쭉 파트별로 묶어봤어요, 제가. 그 다음 인슐린 민감도 검사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만약에 위에 있는 기본 검사를 다 받고 딱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면 저는 이제 인슐린 민감도 검사를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이야말로 정말 만병의 근원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슐린에 민감한지, 지금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은 없는지 이것만 알아도 현재 지금 내 몸에 있는 질병 상태 혹은 걱정을 상당한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두 개 수치고요.
당연히 이제 공복 인슐린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당화 혈색소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복 인슐린 수치는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의사들이 보지는 않는 수치인데,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우리 당뇨의 진단에 정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수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좀 있다, 뭐 아니면 당뇨 같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검사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C펩타이드랑 프록토사민 검사인데요. C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인슐린 수치를 얘기를 하고요. 프록토사민은 혈당 수치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인슐린 수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반감기가 짧아가지고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C펩타이드는 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평소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90일 동안에 약간 평균 혈당치를 알려주는 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프록토사민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 정도 보다 짧은 시간에 우리 혈당 수치를 알려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실 수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위에 두 개, 핵심적인 건 위에 두 개라는 거. 그리고 지질 검사에서 받아보셨을 결과인데, 이 HDL 대 중성지방의 비율이 또 인슐린 민감도를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내 HDL이 90이고 내 중성지방이 한 6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비율이 그러니까 1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라면 우리는 인슐린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60분의 90이면 그 수치가 굉장히 좋은 거죠. 반대로 중성지방이 수치가 막 150 이런데 뭐 HDL은 한 30 이렇다, 이러면 이건 1은커녕 정말 엄청나게 숫자가 작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갑상선 수치. 갑상선 수치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갑상선 영상으로 아예 따로 다룬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TSH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과 의사분들도 우리가 갑상선 저하 검사를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TSH, 여기다가 이제 뭐 T4 정도만 보시는 의사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TSH만 보시지 마시고 꼭 적어도 이만큼은 확인을 해달라고, 내가 정말 갑상선 수치가 어떤지 궁금하다면, 내가 갑상선 저하가 의심이 되고 혹은 실제로 갑상선 저하가 있으신데 이 다른 수치들을 모르신다면 꼭 가서 의사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TSH랑 T4 말고 프리T4랑 프리T3랑 리버스 T3 수치를 보고 싶다고. 그리고 갑상선 저하가 있으시면 이것도 당연히 같이 봐줘야 돼요. 갑상선 자가면역 항체인데요, 이런 TPO 안티바디, TG 안티바디 꼭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총 T4랑 T3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호르몬 지표가 있죠. 성호르몬은 뭐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긴 해요. 물론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에스트로디올이라고 하면 이제 에스트로겐인데, 에스트로겐도 그렇고 테스토스테론도 그렇고 남성 호르몬은 남자한테만, 여성 호르몬은 여자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반대의 성도,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여자한테도 필요하고 여성 호르몬이 남자한테도 필요해요. 물론 그 필요 양이 서로 성별 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들이 다 같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 여성이라면 생리불순을 겪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다면, 궁금하다면 에스트로디올 정도만 볼 수 있을 거고, 뭐 성욕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같이 볼 수 있을 거고, 뭐 굳이 다른 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겠지요. 남성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테스토스테론 하나를 보고 이 수치가 이상하다고 하면 이제 테스토스테론도 토탈이랑 프리가 있는데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하나 보고 여기에 이제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DHE나 DHT, 뭐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고, LH 이것도 이게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그 여성한테만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LH는 남성의 고환에 작용을 해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을 시켜요. 우리가 LH 수치를 검사를 해서 이 만약에 LH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그건 이제 고환 문제라기보다는 뇌 문제겠죠. 근데 LH가 높으면 그건 이제 뇌는 정상이고 고환 쪽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타겟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뭐 생리불순이 있으면 프롤락틴 수치를 같이 볼 수 있겠죠. FSH나 LH, 프롤락틴 이 수치들이 이상하다면 역시 뭐 난소의 문제라기보다는 뇌하수체랑 시상하부유 같은 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도 얘네들을 이제 붙잡고 있는 그런 지표인데,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결합 글로불린들의 결합돼 있지 않은 것들이 우리 실제로 생체에서 이용 가능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의 수치가 너무 높으면 얘네들의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겠죠. 또 이 수치로는 다른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낮으면 우리가 갑상선 저하랑 인슐린 저항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높으면 반대로 갑상선은 항진돼 있고 인슐린에 민감하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둘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적정한 이제 이 중간 지점 어딘가에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철분 지표인데요. 총철 결합능, 뭐 트랜스페린, 포화도, 페리틴, 혈청, 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것들 내가 특히 여성인데 뭐 빈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 몸에 염증이 의심이 되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페리틴 수치가 높으면 보통 염증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페리틴 수치가 높고 나머지 이제 총철 결합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머지가 다 낮을 때는 확실하게 염증을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정확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이 총철 결합능의 수치는 높아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막 다 떨어지면 이게 이제 바로 가장 대표적인 빈혈 증상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철분 지표로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고요. 뭐 염증부터 빈혈 수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염증 지표를 살펴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HSCRP, 염증 관련해서 피검사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HS가 하이 센시티브라고 우리가 보통 CRP라고 하면 뭐 1에서 5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HS가 앞에 붙으면 뒤에 이제 소수점 두 자리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호모시스테인, 이것도 이제 염증 지표죠. 젖산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 몸에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 세 가지 가서 검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위에서 얘기를 다 했었지만 그 지질 검사에 나오는 LPA 검사랑 뭐 철분 지표 역시 우리 몸의 이제 염증에 대해서 더 알려줄 수 있는 지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볼 만한 영양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비타민 A랑 D 이 부분은 워낙 많은 분들이 잘 못 챙기고 계시기도 하고 특히 이제 비타민 A,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냥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고용량의 보충제를 드시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비타민 D만 먹는 게. 비타민 A, D, K2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서로와 시너지를 이루면서 작용을 하고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D가 이제 하는 역할이 비타민 A랑 비타민 K2도 필요한데 비타민 D만 잔뜩 들어감으로써 비타민 A랑 비타민 K2가 몸에서 결핍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이제 비타민 A 검사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 이제 기본 검사에서 마그네슘 검사가 있었지만 혈청 마그네슘, 혈청 전해질 농도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실제로 마그네슘이 충분히 있는지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만큼 적혈구 마그네슘이 보다 정확한 수치거든요. 적혈구 마그네슘 수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것들도 다 적혈구 수치를 말하는 건데요. 뭐 적혈구 엽산이나 아니면 적혈구 여기선 DHA랑 AA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검사를 하게 될 때 오메가 지방산 오메가3랑 오메가6 비율, 적혈구 오메가3, 6 비율을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런 오메가 지방산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글도 쓰고 오메가3랑 6는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DHA랑 아라키돈산을 충분히 먹어주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중요해요. 사실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고 이 DHA랑 AA가 충분하면 되는데 이 DHA랑 AA가 만약에 정상 수치가 결핍부터 정상,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정상 수치라고 따졌을 때 여기가 높은 거고 여기가 이제 낮은 거라고 치면 최대한 이쪽에 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 망간이랑 몰리브데넘 역시 이거는 이제 카니보어 하면 카니보어를 하지 않고 다른 식물들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에서 보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미량 영양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실 만할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사실 고기를 충분히 잘 먹고 있다면 별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뭐 고기를 내가 많이 안 먹고 있다, 채식에 가깝게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코큐텐, 아연, 셀레늄 같은 것들도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기서 적혈구, 마그네슘, 엽산, DHA랑 A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혈청 수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는
고기 잘 드시고 있어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어도. 그에 이제 뭐 부가적으로 몇 가지 더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핵자기 공명, 그러니까 이게 NMR 지질 검사라고 우리가 그 LDL이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다는 거 한 번쯤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LDL 자체는 원래 우리 몸에 좋은 거고요. 근데 다만 이 A 타입이면 좋은데 B 타입이면 그러니까 산화가 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LDL이면 우리 몸에 해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일반적인 지질 검사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만큼 이런 LDL 타입 검사를 이 핵자기 공명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런 타입이랑 또 이제 정확한 개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 그의 호르몬으로는 부갑상선 호르몬이나 우리 비타민 D나 뭐 아니면 칼슘의 섭취량 정도를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검사죠. 그리고 뭐 고기 많이 먹으면 육식 많이 하면 IGF-1이 너무 많이 자극이 돼서 이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직접 검사를 해보시면 되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그에 이제 코티솔이랑 렙틴 이런 호르몬들도 뭐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중금속, 납이랑 비소, 카드뮴, 수은 같은 것들도 우리가 혈청 수치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내 몸 상태를 본 주치의가 직접적으로 권하고 또 추가를 해주는 검사들은 당연히 여기에 더해져야겠죠. 그 외에 이제 검사 전 유의할 점들 몇 개를 알아볼 건데요. 공복은 적어도 12시간 이상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우리 콜레스테롤 검사할 때 영향을 정말 많이 미쳐요. 이 공복 시간이. 그리고 2, 3일 전부터 운동을 중단해 주시는 게 보다 정확한 수치를 얻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염증 수치, 뭐 CRP 같은 경우나 코티솔도 그렇고 운동을 검사하기 한 2, 3일 정도는 잠깐 멈춰 주시면 좋고 검사 당일 커피 마시지 않는 것도 커피가 몇몇 분들한테 중성지방 수치가 급속도로 치솟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검사를 할 때 조금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는 게 좋을 거고요. 커피가 또 코티솔을 많이 자극하니까 당일에는 적어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검사를 할 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수치랑 코티솔 수치 같은 경우 이 두 개는 아침에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코티솔, 혈청 코티솔도 아침에 뭐 7시에서 9시 뭐 그때쯤 갑상선도 아침에 검사를 하는 게 수치를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러니까 뭐 아침에 예약을 해서 검사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제 끝으로 제가 뭐 꽤 많은 검사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처음부터 많은 검사들을 권해주셔서 여러 가지를 시작부터 볼 수도 있겠지만 가서 이제 내가 직접 얘기를 해서 이런 검사도 받아보고 싶다 말을 해서 추가를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개한 모든 검사들을 다 받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물론 받으셔도 뭐 제가 말릴 건 아니지만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이거 외에도 혈액 검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정말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자신한테 필요한 부분 그걸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검사는 검사일 뿐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 자체로 이 검사를 했다고 해서 그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내 몸을 바꿔주진 못해요. 결국엔 내가 식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고 정돈을 해야 되고 의사가 검사 이후에 처방을 한 의학적 개입 그거를 내가 잘 따라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잘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검사 뭐뭐 받아볼지에 대한 내용 맞춰보겠습니다.